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냥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네,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근데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왜 죽였습니까? 범행을 정확히 언제부터 계획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화면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씀 없습니까? 볼 명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 있나요? 네. 자해는 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범행한 다음에 3일 동안 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왜 죽였습니까? 스토킹 범죄의 비극적 결말. 2021년 3월 대한민국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2021년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은 24세 남성 김태현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5세 여성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수개월간 스토킹하다 결국 A씨와 그녀의 남동생 22세, 어머니 59세를 차례로 살해한 참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수만 2로 끌어올리며 관련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2심에서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2022년 4월 14일 해당 형량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취소하고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최종 확정했다. 두 판결의 핵심적인 차이는 후자의 경우 모범수로 인정될 경우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건 이전, 스토킹의 시작과 범행 계획. 범인 김태현은 2020년 11월경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 피해자 A씨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1년 1월 초부터 세 차례 직접 만남을 가졌으나 김태현이 게임 지인과의 모임에서 시비를 거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이자 A씨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모두 그를 차단했다. A씨와 김태현의 직접적인 만남은 이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김태현은 2021년 1월부터 A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차례 A씨의 자택에 찾아왔고 A씨가 전화를 피하자 집 앞에서 8시간을 기다리는 등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김태현에게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직접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김태현은 A씨가 보낸 사진 속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를 통해 알아냈다. A씨는 김태현을 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 귀가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A씨가 자신을 피하자 김태현은 앙심을 품고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살인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급소,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 등을 찾아 목을 공격하면 사람이 즉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다른 아이디로 A씨에게 채팅을 걸어 그녀의 업무 시간대를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태현은 A씨의 여동생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진술하며 잔혹한 범행을 예고했다. 범행 과정, 킥서비스 기사로 이장한 침입. 2021년 3월 23일 오후 3시경, 김태현은 집에서 나와 오후 5시경 A씨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A씨의 단골 PC방에 들러 20분 동안 컴퓨터는 하지 않고 주변을 탐색하며 A씨의 동선을 파악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오후 5시 25분, 김태현은 노원구의 한 슈퍼에서 흉기 한 개를 훔쳤다.
그는 슈퍼 주인의 애심을 피하기 위해 훔친 흉기를 숨긴 채 현금으로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대범함을 보았다. 오후 5시 30분경 김태현은 A씨의 자택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는 테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킥서비스 기사로 이장하러 A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당시 집에 홀로 있던 A씨의 여동생은 물건을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했지만 김태현은 마치 떠난 것처럼 잠시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들어 여동생을 붙잡고 집으로 침입했다. 김태현은 집에 혼자 있던 A씨의 여동생을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오후 10시 30분경 귀가한 A씨의 어머니도 살해했다. 약 1시간 뒤 귀가한 A씨가 어머니와 동생이 어딨냐고 묻자 김태현은 보냈다고 답했으며 결국 A씨까지 살해했다. 3명의 가족을 살해한 뒤 김태현은 A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 이후 칼로 팔을 수에 꿰어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기절했다 깨어난 뒤 집에 있던 맥주와 우유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 다시 깨어나서는 칼로 배를 찔렀지만 주요 장기를 건드리지 않아 또다시 살아남았다. 3월 25일 오후 8시 20분경 A씨와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김태현은 자기 목을 또 찔러 기절했다. 경찰은 작은 방에서 목에 칼이 꽂힌 채 기절한 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며 그는 수술을 받고 회복된 후에 조사를 받았다. 부검이 끝난 3월 말 세 모녀의 장례가 치러져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함께 안치되었다. 검거 이후와 신상 공개. 4월 1일 김태현의 가족은 서울 강남구 자택이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이틀 만에 황급히 이사하러 잠적했다. 4월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김태현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를 구속했다. 4월 5일 김태현은 피해자 A씨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차단당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을 피한 이유를 묻고 싶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21년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되었고 야옹이 작가도 이 청원을 독려하며 4월 4일자로 동해 인원 25만 명을 넘어섰다. 결국 4월 5일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신상공개가 결정되었고 피의자는 김태현으로 밝혀졌다. 4월 9일 김태현은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했다. 범죄 피의자로서 포토라인에 섰지만 바닥을 응시하거나 이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담담하게 심경을 전했다. 검정색 후드집업에 검정 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목에 자해 상처를 가리기 위해 흰 붕대를 감은 채 포토라인에 선 김태현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양해를 구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경찰 관계자에 잠깐 팔을 좀 놔주실 수 있냐고 한 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뻔뻔하게 눈뜨고 숨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든다. 진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기자의 말에 자기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고개를 들었다. 취재진이 TV로 화면을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 없냐고 질문하자 면목이 없다. 솔직히 라고 말했다. 스토킹 혐의 인정하냐? 범행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냐? 왜 자해했냐? 범행 후 3일간 뭐 했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하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호송 차량에 올랐다. 수사 및 재판 과정. 2021년 4월 9일 서울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 대해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피의자 김태현을 인권감독관, 주임검사의 면담을 거친 후 동부구치소에 입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사건은 북부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되었다. 북부지검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기소 후 간략한 수사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했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 장례비 1,200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하며 예족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15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김태현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에 4월 28일까지로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4월 27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김태현을 살인, 절도,
특수주거 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2021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기에 그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와 김태현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김태현에게 심신장애를 의심할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이코패스 검사, PCLR, 결과 김태현은 사이코패스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에게는 낮은 자존감과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의식적 사고, 보복심리 등을 가진 자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라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경우 일순간에 강렬한 분노감이 쉽게 발현되는 양극단적 대인관계 패턴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압 158 재판부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부 부장판사 옥권철 2021년 6월 1일 첫 공판에서 김태현은 피해자 여동생과 어머니 살해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첫 번째 피해자, 여동생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살해했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기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는 것이다. 6월 4일 유족들이 살해된 A씨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김태현이 여동생을 살해한 뒤 그녀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1년 6월 29일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진술조서, 발생보고서 등 약 130개의 증거를 제시하며 김태현의 범행 동기, 경위 등을 설명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 A씨는 오후 11시 30분 집에 귀가했고 김태현은 이미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뒤 집안에서 A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김태현은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A씨는 태현이니라며 김태현을 알아본 후 김태현의 팔에 있던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발견했다. 이어 119를 부르자 고 그를 회유했으나 김태현은 가지 않겠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흉기는 애 들고 있나 가족들은 어디 있나 라고 질문했으나 김태현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살해되었다. 그 후 김태현은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 휴대전화에 있던 대화 내용 및 지인들 연락처를 지웠다. 2021년 9월 6일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김태현은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태현은 제 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었고 흉기로 먼저 제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위협해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죽여야겠다는 생각 못 해봤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또 청테이프를 사용해 큰딸 여동생인 B씨를 제압한 상황에서 원래 범행 계획대로 A씨가 올 때까지 애 기다리지 않았냐는 검찰의 물음에 소리가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라서 B씨를 살해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입을 이미 막고 있는데 소리가 날 수 있냐고 묻자 김태현은 콧소리로 내면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답했고 방청석에서는 바보 아니야 라며 야르가 터져 나왔다. 김태현은 피해자 제압에 사용한 청테이프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B씨를 제압하고 청테이프는 떼어서 변기통에 버렸고 변기에 막혀 뚫어뻥을 이용해 변기를 뚫으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현은 신문 과정에서 유독 A씨에 대해서만 극단적 범행을 결심하게 됐냐, 급소 부위를 정확하게 타격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검찰의 신문에 즉답을 피한 채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김태현과 A씨가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들과 밥을 먹은 자리에서 A씨의 기분이 상한 이유, B씨를 살해한 뒤 집에 계속 머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 측이 계획과 다르게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면 그 상황에서라도 모든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을 가거나 자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꿋꿋이 범행을 실행한 것은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태현은 아니라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날 피해자 A씨의 이모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라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반성문을 쓰고 있다. 세상에 다시 나오면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잘못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 세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 피고를 죽이고 싶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한없이 불쾌하고 숨이 멎을 것 같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 범인을 올바르게 심판하는 법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반드시 범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모는 울먹이며 요양원에 있는 A씨 할머니는 쓰러질까봐 사건에 대해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며 A씨 할머니를 보면 눈물부터 나서 면회도 가지 못한다고 했다.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한 차례 몸의 중심을 잃는 등 실신 직전의 상태로 퇴장했다. 2021년 9월 13일 검찰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당황한 피고인이 우발적 살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12일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냈다면서도 김태현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은 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유족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통곡하기 시작했다. 한 유족은 안 돼요. 사형해야 해요. 재판관님 간곡히 부탁할게요 라고 애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김태현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애초에 살인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정했고 그마저도 피해자 2명에 대한 살인은 우발적이라며 선처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한 내내 김 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던 유족들은 선고 뒤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무리한 판단에 저는 분노하고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 가족이 다 살해됐는데 무기징역입니까? 왜 무기징역입니까? 유족 측은 즉각 검찰에 항소를 요구한 데 이어 김태현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로 2032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 6대 3부 재판장 조을래 2021년 11월 19일 김태현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2021년 12월 15일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 측은 모친과 여동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현은 피고인 본인도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한 것이냐 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숨을 쉬며 약 1분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무슨 말을 해도 핑곗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이루어진 최후 진술에서 김태현은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내 읽으며 파렴치한 죄인이 뻔뻔하게 숨쉬고 살고 있다. 살아있다는 게 죄책감이 들고 죄스럽다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값을 치르겠다.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9일 날린 2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러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형제가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히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오랜 기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형제가 형벌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2021로 2032 판결문 중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토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할 것이므로
이 조항에 의한 가석방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비록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가석방을 불어야 한다는 이 법원의 의견이 가석방 여부에 대한 행정부의 심사 및 판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기속력을 가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약 2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형 제도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현재의 형벌 시스템 등을 고려하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지금의 상황 하에서 이 법원으로서는 이렇게라도 가석방과 관련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힌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그것이 이유 없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세 모녀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길이라 사료되기에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를 바 없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제3심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22도 1662 재판부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2년 1월 24일 김태현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1월 26일에는 검찰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2022년 4월 14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다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어머니를 각 살해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무기징역, 이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확정했다. 기타 사항 및 사회적 파장. 사건 초반에는 김태현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라고 잘못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며 김태현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가지고 스토킹한 것으로 김태현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어머니는 범죄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인터뷰 과정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됐다. 김태현 본인이 먼저 어머니를 언급했다면 모를까 취재진이 먼저 어머니를 직접 거론하며 유도 질문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관련한 질문이 세 모녀에 대한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 어떠한 공공의 이익이 있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미미했으나 살인까지 이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가해자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과거와 달리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스토커의 유무를 확인하고 정신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긴급 체포까지 하는 등 대응이 강화되었다.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일가족을 몰살시키거나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